대한민국 국군이 심화된 안보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실행 계획을 세웠습니다. 군의 하드파워, 방위사업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개혁과제는 무엇일까요? 국방포커스 특집 대한민국 국방개혁 2.0을 말하다 제5부 방위사업청에서 말하다 지금 시작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승인으로 국방개혁 2.0 기본 방향이 확정됐습니다. 전 방위적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강한 군대,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민의 군대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급변하는 안보 상황과 사회 환경 변화에 따라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최적의 무기 체계 확보,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개혁이 시급한 때 지금부터 방위사업청의 개혁 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포커스 윤지연입니다. 지금부터 방위사업청의 국방개혁 2.0 추진 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분들 소개해드리죠. 서형진 방위사업청 획득기획국장 나오셨습니다. 서정인 한국방위산업진흥회 방산진흥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WMD 대응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면 초과의 위기로 일컬어지는 것은 현재 대한민국 방위사업의 현주소이지만 방위산업은 국가의 중요한 성장 동력 사업입니다. 부장님, 그렇다면 방위산업 왜 중요합니까? 네, 그 방위산업의 중요성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로 이제 국가 방위를 위한 그 안보적인 측면으로서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하거나 또 전쟁을 억제하기 위한 국방력을 유지하는데 방위산업이 기여할 수가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 최근에 방위산업의 신성장 동력화 역할에 대해서 중요성이 많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국가 성장적 측면에서도 방위산업은 높은 산업 성장률을 통계가 나타나고 있고 또 최근에는 방산 수출 증가로 인해 가지고 경제 효과가 높은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통계치가 있습니다. 네. 또 국가 전략 산업 측면에서도 최첨단 기술의 융복합화가 가능하고 또 수많은 부품을 조립하는 어떤 산업 파급 효과가 큰 산업입니다. 네. 또 타 산업보다 정부의 역할이 가능하기 때문에 중소기업 육성이라든지 산업을 육성하는 데 장점을 갖고 있는 산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또 고용 창출 효과 측면에서도 민수 분야의 2% 수준에 비해서 2003년 이후에 방위산업은 4 내지 6%의 고용 효과 창출 능력이 통계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문가들은 방위산업에 투자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내수를 진작하고 방산 수출로 국부를 창출하는 분야라고 이렇게 평가도 하고 있습니다. 네. 내수 시장 진작은 물론이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는, 사실은 이게 잘 활성화가 된다면 효자 산업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은 생각 다시 한번 해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요, 양국 박사님, 예.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현주소 어떤 상황이라고 지금 진단을 해볼 수 있을까요? 뭐 일단은 외형적인 측면에서는 대한민국 방위산업 자체가 세계 수준급 제품을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평가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대표적으로 K9 자주포 같은 경우는 뭐 터키뿐만 아니라 뭐 폴란드 아니면 노르웨이 등 세계로 지금 뻗어나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네. 뭐 이외에도 뭐 예를 들어서 K2 흑표전차 같은 경우 뭐 문제가 일부 있다라고 하지만은 설계 전체가 이제 해외로 수출이 된다거나 뭐 훈련기가 수출이 되고 잠수함이 수출이 되고 하면서 사실 과거에 볼 수 없었던 부가가치를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네. 점에서 높이 평가받을 만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지금 이 소위 이 방산 비리라고 하는 이런 프레임 속에서 갇혀서 산업 자체가 한치도 빠져나오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점. 네. 그다음에 이런 소위 말해서 이 방산 비리 프레임이라고 하는 것이 뭐 지난 이제 통영함 비리에서부터 이제 얘기가 시작이 되어서 특히 지난 정권에 대대적으로 소위 이 방위 사업 전반에 비리가 있느냐
라고 해서 수사가 진행이 됐고요. 네. 그런 과정에서 뭐 예를 들어서 전직 뭐 참모총장이라든가 아니면 합참의장까지도 구속이 되는 이런 초유의 사태가 네. 발생했는데 막상 무죄로 된 경우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해야 될 부분들, 그러니까 이게 뭔가 시스템상 잘못이 돼서 그래서 어떤 결정상 좀 뭔가 착오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책임을 지게 해야 되는데, 근데 범죄가 아닌 부분까지 범죄화를 하고 이 산업 전반을 어떤 범죄화하려는 이런 경향들 자체는 좀 문제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국장님, 최근 방위사업 청장님 새로 오셨잖아요. 네, 네. 어떻게 보면은 뭐 현 정부가 지금 방위사업청에 바라보고 있는 어떤 혁신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또 엿보인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요, 방위사업청의 혁신 어떤 방향, 과제는 어떤 쪽으로 갈 예정이시고 또 청장님 의지도 또 네.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방위사업청장님께서 다 아시다시피 지난 8월 31일 날 제10대 청장으로 왕정홍 그 감사원 사무총장으로 계시다가 저희 방위사업청장으로 이렇게 취임하셨습니다. 예. 청장님께서 취임사에서 저희들에게 던진 핵심 메시지가 있었는데 제가 키워드로 말씀드리면 네. 국민의 신뢰, 그리고 4차 산업혁명과 혁신 성장, 그리고 방위사업 개혁이었습니다. 네. 먼저 국민의 신뢰 부분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저희 방위사업이 투명하게 가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되겠다, 네. 이것이고, 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은 지금 우리가 미래를 바라보고 이제 과거보다는 미래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입장에서 방위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사업을 효율적으로 가야 되겠다는 이야기고요. 네.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방위사업 개혁을 강도 높게 추진하겠다, 이렇게 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런 그 개혁 방향 같은 것들이 사실 저희들이 방위사업 개혁 과제에 다 드러나 있는데, 제일 첫 번째가 그 투명성 확보와 관련된 사항이고요. 네. 두 번째는 획득 체계 효율성 등 그 효율성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크게는 가장 투명성 기반 하에서 어떻게 효율성을 같이 병행해서 확보하느냐, 이게 관건이고, 네. 이걸 잘하기 위해서 전문성이 받쳐줘야 되겠고, 사업이 유연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기관 간 협업이 잘해야 되겠다. 그리고 더 밑바탕에서는 결국은 그 경쟁력 부분인데, 공급 역량인 국방 R&D 분야와 방위산업 분야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네. 열심히 지원해야 되겠다. 이것이 방위사업 개혁의 핵심 그 과제들이자 방향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계속해서요. 국민이 신뢰하는 방위사업 구현을 위해서 방위사업청에서 이제 개혁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첫 번째 과제가 투명성 제고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예, 예. 이게 어떤 내용이 구체적으로 담겨져 있습니까? 네, 그 방위사업 투명성 확보가 제 첫 번째 그 과제인데, 이 과제는 크게 두 개의 과제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가 군산 유착 근절 및 비리 예방 대책 고도화인데요. 이 과제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양성화고, 두 네. 번째는 사전 조치입니다. 이 양성화 뜻은 무엇이냐면, 이 방위 사업에는 아마 그 소요 기획에서부터 마지막 전력화까지 여러 과정이 있는데, 네. 각 과정마다 그 외부에서 이렇게 관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곳곳에서 어떤 영향력을 하긴 하는데, 이것을 양성화 시키자는 거라고 예. 말씀드리고요. 즉 이제 그런 뭐 우리가 브로커라고도 하고 또 뭐 무역 대리점이라고도 하고, 근데 여러 가지 불리는데 저희들이 방위사업 중개인으로 이름을 통일하고, 네. 이런 모든 사업자들을 다 방위사업 중개인으로 등록시켜서 양성화 시킨 다음에 이를 정책적으로 관리하자는 게 네. 첫 번째 핵심 사항이고요. 네, 네. 두 번째는 이제 사전 조치인데, 과거에 그 방산비리 대책들이 사후에 어떤 일이 터지고 나면 왜 터졌는지 해가지고 그냥 처벌을 강화하는, 규제를 강화하는 중심으로 갔었습니다. 네. 그렇게 사후적으로 대처하지 말고 사전에 사업 문제가 터지기 전에 검증을 좀 철저히 하자. 네. 그래서 사전 검증을 철저히 하고, 또 어떤 중요한 시점에, 의사결정 시점에서는 사전에 우리가 점검을 해서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그 다시 재검증하는 그런 절차를 갖추는 게 첫 번째 과제의 핵심입니다. 네. 두 번째 그 두 가지가 또 있는데, 방위사업 비리 제재의 실효성 강화 및 상벌의 균형입니다. 요건 아마 그 제목만 봐도 알겠지만, 앞에 그 비리 제재를 비리나 또 어떤 뭐 시행착오나 네. 뭐 여러 가지들이 있을 수 있는데, 비리는 아주 엄단을 하고 또 시행착오는
사실상 재도전의 기회를 부여하고 예. 그리고 잘한 사람은 뭐 또 칭찬도 해서 사기 양양도 하고 못한 사람들은 더 확실하게 처벌을 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그런데 말입니다. 일각에서는 비리 근절 방안 마련과 함께 정확한 용어 사용에 대한 필요성도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군과 관련된 비리 모두가 방산비리라고 통칭되고 있기 때문에 방산업체들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산업이 침체된다고 합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또 관련 용어 좀 더 정리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장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 말씀하신 대로 이 비리에 대한 특히 방산 분야에 대한 비리에 대한 용어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저희가 통상적으로 이 방산 비리에 대해서 국방 분야의 범주를 한번 나눠봤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범주를 나눠보면 가장 광의의 그 범위가 국방입니다. 예. 국방 밑에 핵덕, 그러니까 군납이죠. 군납이 있고 그 밑에 방위력 개선 사업, 방위 사업이죠. 그러니까 네. 또 방위 사업 안에 세 분류로 방위 산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위 산업은 가장 세부적인 분류에 들어가는 분야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모든 비리를 가장 낮은 부분에 있는 방산 비리로 간주를 해가지고 네. 국내에서 연구 개발하는 방산 비리에 대해서 이런 오명을 계속 이렇게 가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용어 정리를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또 용어 정리도 중요하지만 두 번째는 비리와 부실은 분명히 구분이 돼야 된다고 합니다. 네. 예, 부실이라 그러면 우리가 연구 개발한 성과물이 100% 성능을 발휘는 못하고 약간의 조잡한 또 약간의 성능이 미흡한 부분을 부실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결과물에 대한 기준에 해가지고 부실이냐 아니냐가 나오는 거죠. 예. 비리가 아닌. 네. 반면에 방산 비리는 결과물의 기준이 아니고 연구 개발하는 과정에 어떤 악의적인 비리가 과정상에 나타나는 게 방산 비리입니다. 네. 그래서 이 방산 비리와 부실은 명확하게 구분이 돼야 되고 예. 방산 분야뿐만 아니고 국방과학 또 국가과학 분야에서도 성실수행 인정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네. 성실하게 연구 개발을 했는데 실패를 했다 하더라도 그걸 용인하는 제도입니다. 네. 부정당 제재를 감면해주고 또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는, 그러니까 성실히 수행했다 그러면 부실로 보고 비리가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런 행정적인 조치가 감면 조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용어의 정리도 돼야 되고 부실과 비리는 분명히 구분돼야 예.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용어 사용 정말 제대로 해야 되겠고요. 그 성실 수행 인정제도는 조금 이따 좀 다뤄보겠습니다. 양 박사님, 그래서요. 그런데 이제 반복적으로 불거지는 방산비리 이건 반드시 근절돼야 되는데 예. 이제 방산비리 규모가 어느 정도 수준이고 예. 만약에 이게 방산비리가 제거된다. 예. 우리 많은 또 기대 효과를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이렇습니다. 이미 방위사업청이 세워지면서요, 방산 비리라고 하는 이미 그 구도는 사실 그 구도를 근원적으로 끊기 위한 제도적 절차는 다 마련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이 제도가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한다면 여기에서 얘기하는 방산 비리 제거의 효과, 이미 우리는 그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근데 되려 문제는 뭐냐면은요, 이런 그 실제 많이 바뀌어진 이 방위 산업의 현실을 아직도 국민들이 체감을 못하고 있고 여전히 국민들 머릿속에는 린다김이 있고 그다음에 그렇게 해서 누군가 뒤로 주는 커미션이라는 개념이 남아 있고요. 네.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런 겁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이 방위사업 합동비리조사단에서 얘기를 한 것이 이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를 하면서 1조 원대 규모의 방산 비리를 자신들이 적발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은요, 이런 얘기가 조금 문제가 소지가 있는 것이, 오해 소지가 굉장히 큰 것이 뭐냐면, 자, 예를 들어서 뭐 통영함 사업 비리, 뭐 이게 배 전체 액수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한 수십억, 한 수백억 정도 될 겁니다. 그 정도라고 하지만은 실제 문제가 됐던 건 소나에 관한 문제입니다. 네. 소나 해봐야 수억에 이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거죠. 그래서 이 전체를 비리로 봐서 이 수백억짜리가 비리로 볼 거냐, 아니면 이 수억을 비리액으로 볼 거냐. 그런데 이제 당시에 그 합수단에서 얘기한 거는 이 전체 사업에서 일부라도 문제가 있으니 문제가 된 거니까 전체가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논리상으로 맞아 보여도요. 자칫 잘못 보면 어떻게 보냐면 저 사람들 자기 수사 성과 발표하려고 부풀리려고 저 얘기를 갖다 일부러 크게 하는구나. 네. 이렇게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그런 부분들을 전부 봤을 때 그럼 실제 정말 잘못하고 그렇게 해서 누군가 편취하고 한 액수 혹은 정말 문제가 된 그 단위 사업의 액수 이런 거를 봤을 때 얼마인가 이런 부분은 사실 조금 더 정확한 통계와 수치를 바탕으로 발표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전에 보면요 이렇습니다. 심지어 어떤 정치 지도자는요 무슨 커미션만 없애면은 무슨 한 15% 이상의 예산을 갖다 우리가 더 절감을 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요. 이미 없어진 지 오래입니다. 이런 낡은 인식부터 털어내야 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방위사업, 방산비리 어떤 이런 용어에 대한 정확한 개념 정리 그리고 방산비리에 대한 인식의 어떤 변화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점을 지적해 주셨는데 혹시 국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덧붙일 거 있으십니까?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네. 다만 네. 저희 청장님께서도 이제 국민의 눈높이 이야기를 많이 말씀하셨는데 국민의 눈높이는 굉장히 높은 겁니다. 네. 이 투명성에 대한 눈높이는 굉장히 높고 저희들이 부단히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갈 수 있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 신임 청장님께서도 이제 취임하셔서 국회에도 이렇게 인사하고 다니시고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감사원에서 오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방산 비리에 대한 그 인식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제 많은 질문을 받고 그러시는데 네. 그런 일관되게 말씀하시는 게 본인도 감사원에서 이쪽에 한 발 멀어서 국민으로 봤을 때 생각했던 것이 어느 정도 수준인데 네. 실제 와서 보니까 좀 다른 점도 많더라. 그렇지만 나마저도 이러는데 일반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또 따라서 두 개를 같이 병행하는데 저희들은 무난히 국민의 눈높이 수준에 맞춰서 네. 보다 확보한 그 투명성 확보 대책을 강구해 나가야 되겠다. 네.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혁신 그렇게 방향은 말씀하십니다. 확실히 잡아야 하잖아요.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시간이 예. 필요한 점도 있습니다. 예. 몇 년 전 방산비리 군인 80% 석방됐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솜방망이 처벌 논란으로 간주될 수가 있는 사안인데요. 이러한 허술한 처벌이 방산비리를 더 만들어낸다는 의견도 있는데 방산비리 처벌제도에 대한 맹점은 없는 것일까요? 양 박사님. 예, 오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가 명백한 거는요. 재판 결과는 이게 어떻게 생각한 거냐 그건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무죄로 석방됐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이 죄가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수사기관이나 기소하는 측에서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에 풀려난 것이고 그게 실체적으로 그 사람의 문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거는 솔직히 거기까지는 재판이 모든 걸 다 보여주는 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어떤 재판 결과가 예를 들어서 석방이 됐다고 해서 무조건 무죄고 다 잘못이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이게 80%가 석방이 됐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는요. 이거는 뭔가 좀 약간 무리하게 진행이 되었다라는 네. 측면이 없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게 되려 어떻게 이게 허술한 솜방망이 처벌이 될 수 있나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도 결국은 우리 국민들이 그간 얼마나 방위 산업을 인정을 못하고 얼만큼 여기에 대해서 불만이 많았으면은 이렇게 어떻게 보면 법원이 그냥 당연히 판단한 내용에 대해서도 솜방망이다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는 되려 이제 바로 잡는 게 가장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과제다라는 것이 반대로 드러나는 것이고요. 분명히 이제 예를 들어서 처벌을 해야 되는데 못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거는 뭐냐 하면은 법이 없는데 처벌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건. 예. 그래서 그런 법적 불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요. 이미 방위사업청에서 여러 가지 조치를 하고 있겠지만은 그런 것들은 이제 빨리 개선을 해 나가면서 예. 이런 국민의 신뢰를 빨리 되찾아오는 거 이게 사실은 이 분야의 가장 핵심이 아니겠나 생각이 듭니다. 네. 결국은 비리에 대한 올바른 처벌 이것이 국민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또 지름길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그래서 이와 관련한 개혁 과제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방금 양 박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또 처벌 못하는 것도 또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그 방위사업법을 전면 개정하려고 하는데 네. 첫 번째는 비리와 아까 말씀하신 그 시행착오, 일부 부실 이런 것들 좀 엄격하게 법적으로 아예 구별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네. 두 번째는 비리 유형도 좀 세분화하려고 합니다. 네. 즉 그 뇌물수수나 정보 유출 또 금전거래
또 제3자에 대한 뭐 청탁, 알선 예. 뭐 이런 것들을 아예 방위사업법에 구체화시켜서 여기에서 법적 근거를 가지고 처벌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는 사실은 방위사업법에는 이런 처벌 근거가 없고 뭐 형법이라든지 다른 법에 의해서 하는데 네. 간혹 가다가는 그 거기에 딱 맞는 그 처벌 규정이 없어서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렇게 유형을 분류해 놓고 뇌물수수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안 좋지 않습니까? 네. 죄질이. 이런 것들은 정말 강력하게 처벌해서 뭐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한다든지 또 가중 처벌을 한다든지 네. 이렇게 해서 경각심을 좀 일깨워 주려고 하고 있고요. 예. 이건 이제 대외적인 사항이고 대내적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이와 관련된 공무원들도 있을 겁니다. 네. 이런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내부적으로 이 방산 비리는 주요 비리 사건으로 아예 규정을 하고 네. 뭐 우리 처벌 규정 같은 것에다가 아예 중징계하도록 하고 또 원종적으로 감형을 하지 못하도록 네. 이렇게 그런 그 내부적인 행정 절차도 보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많이 보완되고 많이 개혁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실행이 잘 돼야 될 텐데 예, 예.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비리가 아닌 시행착오 예,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이제 반드시 구별돼야 되는데 시행착오에 대한 성실수행 인정제도 이게 네. 무엇이고요? 이게 잘 진행됐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 좀 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는 좀 어떤 사업을 좀 구분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냥 다 만들어진 것을 구매해오는 사업이 있고요. 또 없는 것을 처음부터 이제 개발해가지고 가져오는 사업이 있습니다. 네. 이게 구매 사업 같은 경우는 이미 다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좀 시행착오나 뭐 부실이 생길 여력은 별로, 그 여지는 별로 없죠. 다만 이제 연구개발 같은 경우에는 저희 나라에 이제까지 없던 것을 새로 만들기 때문에 이게 만드는 과정에 많은 시행착오도 있고 네. 또 처음에 약속한 대로 날짜까지 못 만드는 경우도 있고 또 성능이 좀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이제까지 이제 국가 계약법 체계 한에서 딱 계약을 합니다. 언제까지 어느 성능을 가진 장비를 만들어서 납품을 해라. 예. 이렇게 계약을 하다 보니까 이 약속을 지키지 못했을 때는 국가계약법에서 정한 제재를 그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제 제재라는 것이 일단 뭐 돈은 다 몰수를 하고요. 또 부정당 제재를 하는데 부정당 제재를 딱 받게 되면 모든 국가 사업에 입찰에 참가를 할 수가 없고 네. 그 외에도 많은 제재들이 또 있습니다. 또 이행이 지체된 일수만큼 지체상금도 받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너무 좀 과한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의견들이 이제 일반적인 의견이고요. 네. 또 간혹 가다가는 그런 사건들이 잘못 오해돼서 이게 비리 사건으로 또 오해되기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것들을 이제 이번에 바로 잡으려고 하고 있는데 이제 가장 핵심적인 것이 그 성실수행 인정제도입니다. 네. 성실수행 인정제도는 개념적으로 말씀드리면 설령 마지막 결과물이 그 약속했던 것만큼 나오지 못하더라도 네. 그 이행 과정에 이 사람들이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다면 그 이행한 것만큼 성과를 인정해주고 아까 말했던 그 제재 부분들에서 뭐 부정당 제재나 지체상금 이런 것들을 제재하지 않겠다. 이런 것이 가장 핵심입니다. 네. 즉 이런 제도가 아마 시행되면 우리가 소위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가 생각하는 도전적 연구개발, 네. 또 창의적인 거, 또 역동적인 연구개발 이런 것들이 좀 더 가능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네. 저희들이 지금 기술 개발부터 체계 개발까지 좀 더 그렇게 그 확대해서 점진적으로 이 제도를 도입해서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뭐 잘 진행된다면 많은 기대 효과도 있고 또 보완이 잘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두 번째 과제가 이제 그 인력과 조직의 전문성을 증진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 있을까요? 이 전문성은 정말 중요한 과제입니다. 제가 앞서 저희 방향성 설명했는데 투명성과 효율성 사실 어떻게 보면 양립하기 어려운 과제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양립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아마 저희는 전문성이라고 보고 있고 네. 이 전문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가장 그 눈에 가시적으로 들어오는 그 뭐 정책 과제는 이제 국방획득연구원이라는 전문 교육기관을 설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이게 이제 뭐 획득 군수 또 우리 방위사업청에서 하는 것 말고 또 뭐 소요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 엮여서 네. 누가 하느냐, 범위를 어디까지 하느냐 이런 거 가지고 논란이 좀 있어서 좀 지체됐는데 이번에 전체 포괄해서 네. 방위사업청 주도로 국방획득교육원을 설립하기로 모두 합의를 했고요. 예. 두 번째는 그 전문직 공무원제입니다. 이 전문직 공무원제라는 건 어떤 거냐면
원래 공무원들은 그 순환 근무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전문직 공무원제로 지정을 해가지고 본인이 거기에 지정받으면 본인이 의사가 변하지 않는 한 그 직위에서 5년이고 7년이고 10년이고 근무할 수 있도록 승진하고 관계없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해주는 제도고요. 네. 저희들이 그 사업 관리 같은 경우에 이런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사업이 뭐 적게는 5년에서 많게는 10년, 15년씩 가는데 이걸 어떤 맡은 사람이 책임감을 가지고 끝까지 유지해 주는 게 필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전문직 공무원제도 굉장히 좋고 그다음에 문제는 이제 또 조직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하느냐 부분인데요. 네. 저희들이 키워드는 두 가지입니다. 정말 너무 전문적인 업무라서 공무원이 하기 힘든 것들은 과감하게 아웃소싱을 좀 하겠다는 거고요. 네. 그렇게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이제 비용 분석이라든지 또 뭐 규격화 표준화, 그다음에 원가라든지 또 기술 보호 이런 것들은 과감하게 아웃소싱을 하고 네. 그러면 그 아웃소싱한 그 기능에 따른 조직 인력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조직 인력들은 저희들이 부족한 사업관리 인력으로 충분히 보충을 하자.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 사업관리 조직을 좀 보강을 하는데 지금 저희들은 그 계약 업무하고 사업 업무가 분리가 돼 있습니다. 네. 근데 왜 분리가 돼 있냐면 좀 더 투명성 확보 차원인데요. 견제와 균형, 뭐 옛날에 뭐 방위사업장 만들 때 그런 논리로 해서 분리가 돼 있는데 이게 운영을 저희들 한 10년 넘게 해보다 보니까 네. 서로 견제와 균형보다는 서로 이제 이야기가 협의가 소통이 잘 안 돼서 누군가 책임지고 사업을 하면서 사업 관리자의 가장 또 큰 업무 중에 하나가 계약 관리를 잘하는 건데 네. 이게 서로 이제 핑퐁하는 거 소위 또 책임 미루기 뭐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 두 조직을 합치면서 좀 더 조직 효율화를 하고 네. 또 사업 관리에 책임성을 부여하겠다 이런 것이고요. 앞서 말한 지금 현재는 계획인데 전문직 공무원제 이런 것들이 다 도입되고 사업 계약 조직이 통합되고 난 다음에 네. 저희들이 소위 그 PMO 제도를 하려고 합니다. PMO라는 게 PM이 프로젝트 매니저인데 이 프로젝트 매니저가 즉 사업 관리자가 사업의 처음부터 끝까지 5년이 되든 10년이 네. 됐든 그 사람이 책임을 지고 그 사업을 다 완수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그 사업의 책임성이라든지 투명성이 훨씬 더 올라가고 예. 사업도 효율적으로 추진될 거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양 박사님, 정말 예. 방위 사업은 그 자체가 또 길고 예. 도중에 다양한 변수가 또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설명 들어보니까 인력과 전문성의 어떤 그 증진 굉장히 중요한데 예. 더구나 이제 조직이 많이 바뀌지 않습니까? 예. 지금 이런 개혁까지 어떻게 또 평가하고 계십니까? 뭐 일단은 전문 인력 양성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뭐 국방 획득 교육원 이제 아마 국방대 산하로 해가지고 설치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거 뭐 당연히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는 디펜스 어쿠이션 유니버시티 같은 것들을 별도의 이제 조직을 만들어 놔서 거기서 교육을 시켜도 이제 그 사람이 이제 다시 실무 와가지고 해서 이제 OJT를 하면서 저거 하는 과정이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당연히 가야 되는 건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요. 전문직 공무원 제도 말씀 주셨지만은 이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는 공무원 제도가 아니라는 것이 가장 큰 차이인 겁니다. 왜냐하면 공무원이라는 것은 결국은 약간 제너럴리스트의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고 궁극적으로는 그런 순환보직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양한 경험을 거치면서 위에 그 상급자로 계속 이제 승진을 해 나가는 것이 또 어떻게 보면 이 제도의 특성 중에 하나인데 이것을 딱 이 전문직 공무원으로 해가지고 해서 이제 묶어놓겠다라고 한다면 과연 이런 것을 할 만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느냐. 네. 그래서 기존의 공무원제의 상식으로 접근할 수 없다라는 이 결정적인 단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PMO 아까 말씀하셨지만 PMO 같은 경우도요. 미국 같으면요. 대부분 그 PMO 헤드가 다 군인들입니다. 뭐냐 하면요. 이겁니다. 내가 전쟁터에 싸우러 가지고 나갈 물건을 내 손으로 만들어서 내 손으로 네. 들고 나가 싸운다라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잘 조화를 시킬 거냐. 그러니까 즉 현장에서 싸우는 사람과 그것을 만드는 사람을 어떻게 잘 그 간극을 줄여서 최대한 일선에서 원하는 걸 만들어 주냐가 중요한 거지. 네. 나는 전문성이 있고 뭐 뛰어나고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전방에 있는 현실이나 이런 것들 전혀 모르는 상태로 만들 물건 나와봐야 그 전쟁터가 쓸 수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외양상 중요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 그 원리가 얼만큼 이 시스템 안에 적용이 되느냐 이 방향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네, 이런 점 좀 더 계속해서 좀 보완해 주시고요. 시행하다 보면 또 문제점도 또 장점 나오지 않겠습니까? 예, 예. 네, 좀 계속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국장님, 국방 획득의 유연성
이 재고도 하겠다 하셨잖아요. 세부 추진 과제는 어떤 겁니까? 예, 이 국방의 유연성은 아까 전문성과 더불어서 가장 핵심적으로 저희들이 고민하고 이번에 추진했던 건데, 아까 제가 그 이 국방 획득이 굉장히 길고 다단계고 복잡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이 각 단계별로 너무 경직되어 있다는 게 저희들이 판단이고요. 이 경직된 제도가 사업을 효율적으로도 못 가게 하지만 또 어떤 여러 가지 그 비리 발생의 원인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반적으로 각 과정들을 좀 유연하게 하겠다는 것이 이제 핵심이고요.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소요 기획 단계에서 보면 저희들이 군의 요구 성능을 ROC라고 하는데, 군의 요구 성능이 너무 과도하게 높게 설정돼 있으면 개발자 능력하고 괴리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이런 괴리를 나중에 이렇게 잘 조정해 가야 되는데, 현재는 한번 설정된 그 요구 성능은 잘 수정이 안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나중에 간극이 계속 가다 보면 누구나 마음속에 이걸 어떻게 또 그러면은 부정한 방법으로라도 조정을 해서 갈까, 이런 요인도 되고요. 네. 이걸 또 조정하고 수정하는 과정에서 계속 의사결정이 지연되기 때문에 사업의 효율성도 떨어지는데, 저희들이 소요 기획 단계에서도 이 요구 성능을 적정하게 맞추고 필요하다면 범위형으로 최소 성능과 최대 성능, 또 어떤 경우에는 또 소요 결정할 때 우리가 배치 개념이라고 하는데, 1단계는 한 100대를 좀 낮은 수준에서 전력화하고, 이것이 끝나면 바로 이어서 좀 더 높은 성능으로 2단계 뭐 한 100대를 또 하고, 다음에 또 3단계로 100대는 아주 굉장히 목표한 높은 성능으로 전력하겠다. 이렇게 소요 기획 자체를 좀 바꾸겠다는 게 첫 네. 번째고요.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린, 그러면 이렇게 한번 설정된 소요가 오랜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네.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소요 자체의 성능이라든지 또 소요라는 이게 좀 수정이 분명히 있게 됩니다. 네. 그런 그 과정을 좀 더 유연하게 빨리빨리 수정할 수 있도록 네. 절차를 바꾸는데, 뭐 여러 가지 뭐 사업 중간 제도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시간 관계상 뭐 그건 설명드리지 않겠고요. 마지막에 사업 관리 절차를 또 유연하게 하겠다. 이게 이제 저희 방위사업적 직접적인 관련 사항인데, 네. 지금은 절차가 너무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걸 일단 대폭 간소화하겠다. 그러면서 꼭 이행해야 될 절차는 어떤 것이고, 네. 좀 선택적으로 갈 수 있는 절차는 어떤 것인가를 좀 정리를 해놓겠다는 네네.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사업별로 특성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모든 사업에다 동일한 절차를 다 적용하도록 현재 규정화가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함정 사업이라든지 또 기술 발전이 굉장히 빠른 그 우리 G통제 사업, 이런 거 IT 사업, 이런 것들은 아마 그 사업 특성별로 별도의 절차가 좀 필요하다. 저희가 예. 이렇게 판단을 해서 사업 절차도 사업 성격에 맞춰서 네. 다양화해서 선택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유연화하겠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네, 결국은 방위 사업의 효율성을 이제 강화하기 위한 건데, 말씀해 주신 대로 소유 계획부터 예. 또 진행 절차, 요거는 조금 더 간소화하고 좀 다양화시키겠다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방위 사업은 앞서 언급했듯이 사업 기간도 매우 길고요, 굉장히 특수한 행정 영역에 속하는 분야입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사업 추진 여건 조성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었는지, 예, 부장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저는 그 방위사업 추진, 안정적인 사업 추진 여건 조성에 있어서 기업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물론 기업이 사업을 하면서 안정적인 거를 바란다 그러면 100% 그거는 뭐 잘못된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그동안 우리 방산 기업이 이 국방 사업, 방위 사업에 참여를 하면서 안정적인 면에서는 좀 미흡한 점이 많았다는 게 저희 업계의 평가입니다. 네. 물론 그 소요가 변동이 되고 또 전력화가 여러 가지로 변동이 될 소지는 많이 있습니다. 민수산업보다는. 그렇지만 그 소요의 변동이 크다 보니까 업체에서는 예측을 못 한다는 겁니다. 그 예측을 못하는 그런 연속성 유지가 안 되는 그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그런 예. 상황입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사업 추진 여건을 지금 조성한다고 방위사업청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기업이 방위사업에 참여하면서도 조금은 안정적인, 100%는 아니지만 조금은 안정적인 어떤 기회를 네. 줄 수 있는 제도나 네. 이런 게 좀 정비가 되었으면 하는 게 저희 업계의 바람입니다.
지금 방위사업청 할 일이 너무 많아지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럼 이러한 문제점 말씀해 주신 것도 있고 뭐 다른 것도 많은데 정말 개혁 과제를 통해서 해결이 가능할지 이런 부분도 좀 말씀해 주시고요. 또 최근에 그 완성형 뭐 획득 방식에서 진화형 획득 방식으로 전환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개념도 설명해 주시고요. 그렇게 됐을 때 어떤 파급 효과가 또 있을까요? 예. 이 완성형이라는 것은 처음에 소요 기획할 때 10년 후에, 막 5년 후에, 10년 후에 우리들이 도입할 무기 체계를 이미 사전에 정해가지고 이미 설정해 놓고 10년 후에 그걸 받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거의 모든 그 저희들이 무기 체계 연구개발 도입 사업들이 다 그런 완성형이었는데 예를 들면 K2 전차다. 그러면 뭐 사거리는 어떻게 되고 화력은 어떻게 되고 또 이렇게 하기 위해서 기동성은 뭐 시속 72km까지 나와야 되고 네. 중량은 뭐 56kg가 최대고 이런 걸 다 미리 사전에 정해놓고 그것을 그 목표에 맞춰서 그냥 계속 연구개발하다가 그게 다 됐을 때만 이제 군에 전력화하는 그런 것이 완성형 무기체계인데 그 진화형이라고 한다면 그런 그 완성형 목표 부분들을 좀 더 유연하게 네. 좀 범위를 주든지 단계를 지어서 세분화해가지고 목표 설정을 좀 유연하게 하고 그 목표대로 뭐 저희들이 전력화 계획을 좀 더 빠르게 예. 진행해 나간다. 뭐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어떤 기대 효과가 가장 눈에 띌까요? 당연히 그 이제 저희들 군 입장에서는 군에서 필요한 무기를 좀 더 빠르게 예. 신속하게 획득하겠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방위 산업체들이 그 사업도 하면서 네. 그 R&D 역량도 같이 올려가는 그렇게 시간을 같이 벌면서 경영 요건도 좋아질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제도가 왜 지금 시대가 될까요? 아무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네. 진화형 획득 방식 성공으로 잘 진행됐으면 하고요. 양 박사님, 소요 관리와 관련해서 사업 관리 단계에서도 이제 유연성을 이제 확보하겠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추진 과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세요? 뭐 일단은요, 저는 제일 좀 걱정되고 지금 와서 얘기가 나와서 다행이라고 보는 게 소요 관리가 사실 제일 중요합니다. 뭐냐면요, 이미 애초에 이 소요 관리 올릴 때요, 뭐냐면 내가 어떤 무기를 갖고 어떻게 싸우겠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거는 뭐가 돼야 되냐면 내가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싸우고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싸우면 해가지고 OMS/MP라고 그래서 소위 임무 형태 분석이 다 끝난 다음에 이 임무 형태에 따라서 이런 능력이 필요하니 이걸 사겠습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여태까지는 어땠냐면요. 뭐 지금 그렇다는 게 아니라 과거에는 어땠냐면 예를 들어서 그런 임무 분석을 하나하나 할 능력들이 많이 부족했어요. 네. 시간도 없고 인력도 없고 그리고 임무 분석할 정도 되면 엄청나게 많은 연구 인력과 혹은 스스로의 how to fight가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 뭐 미군 뭐 어떤 교리나 이런 거 가지고 쓰다 보니까 스스로 이게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리를 모르다 보니까 야 그러면은 미국 애들 쓰고 있는 물건들이 뭐가 있을까?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보면 역설계식으로 그 ROC를 역으로 추정을 해서 우리는 이런 걸 쓰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다 보니 결국은 뭐 모든 게 다 뛰어난 무기 체계를 요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담처럼 얘기가 나온 것이요. 뭐 지금은 이제 그런 얘기가 많이 없어졌지만 예전에 방탄 헬멧을 하나 바꾸는 것만 해도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네. 왜냐하면 요구를 하는 게 야, 미군보다 높은 방어력, 그다음에 미군보다 훨씬 더 가벼운 무게. 아니 그런 제품이 있으면 미군이 벌써 획득을 했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현실적이지 않은 ROC가 왜 나오느냐? 왜냐하면 이거는요. 이미 기술을 그렇게 ROC를 준비하는 단계에서 군만 혼자 생각하고 뭐 예를 들어서 연구자만 혼자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업체도 불러다 놓고 자 현재 기술 수준이 어떻습니까 당신들 그리고 이 기술 수준 안에서 만들 수 있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꾸준히 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그래서 딱 보고 난 다음에 아 이건 국내는 기술이 좀 없네 해외 이런 기술이 있네 그럼 자 국내 업체하고 해외 업체를 같이 불러놓고 자 같이 해가지고 해서 당신들이 조인해가지고서 우리 이걸 만들 수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해 나가야 되는데 이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것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지금 하겠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애초에 사실은 뭐라고 그럴까 이 소요 분석을 소요 관리를 제대로 했으면은 안 생길 문제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옛날 문제고 또 지금은 어떠냐면 기술이 워낙 진화하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겁니다. 뭐 미래 병사 체계라고 해서 미국이 뭐 어떤 준비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는데 예전에 이따만한 컴퓨터를 들고 다녔는데 지금은 스마트폰 하나로 된단 네.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시대가 바꾸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네.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계속해서 방위사업청의 네 번째 개혁 과제에 있는데요. 유기적 협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장님 세부 추진 과제 소개해 주세요. 네. 그 유기적 협업 이게
당연한 이야기 같은데 이번에 그 과제로 됐습니다. 네. 근데 저희들이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그동안 잘 안 됐기 때문에 이번에 제대로 하겠다는 건데요. 방금 또 그 양 박사님께서 소요 기획할 때 개발자 다 부르고 또 뭐 필요하다면 외국의 업체까지 불러서 이렇게 같이 논의하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마찬가지로 저희 방위 사업은 획득 소요 기획 단계부터 마지막 전력화까지 네. 정말 여러 이해관계 기관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소통과 협력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 예. 그동안에 너무 소통과 협력이 부족했다. 네. 그리고 자기 기관 생각만 하고 자기 기관 이야기만 했다. 그래서 이번에 사통팔달 그러니까 뭐 저희들이 꼭 누구하고만 소통을 잘한다는 게 아니고 네. 저희가 방위 산업체하고도 잘하고 또 연구 개발을 주로 하는 또 ADD, 뭐 기품원, 또 합참 이렇게 여러 기관들과 다방면으로 소통 협력을 잘하는데 네. 가장 과제 이제 핵심 부분은 방위사업 협의회입니다. 이번에 방위사업 개혁 과제들도 이제 만든 과정을 설명을 드리면 저희 방위사업청만 해가지고는 뭐 방금 말씀드린 소요 기획의 개혁 과제들을 우리가 생각한 대로 잘 달성하기 어렵겠다 예. 이렇게 판단을 해서 국방부 차관님이 좀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국방부 차관님과 저희 방위사업청장님이 둘이 공동위원장이 돼가지고 네. 유관기관을 다 불러서 각 개혁 과제를 이제 나눠서 토론하고 협의해서 이번에 개혁 과제를 만들었는데요. 네. 이 방위사업 개혁 협의회를 앞으로 계속 이어서 방위사업 협의회로 이제 운영을 하면서 네. 그 진행간에 예상되는 문제점들이 불거지기 전에 네. 사전에 테이블에 올려놓고 관련 기관에 모여서 토의해서 네. 결론을 먼저 찾아가자. 이 부분이 가장 그 큰 과제 아마 성공적인 그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장님, 그래서 이제 국방부하고 방위사업청하고 이제 정례화된 심의미 협의체를 이제 신설을 하신다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 협의체가 이제 반드시 수행해야 될 중요한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 좀 지적해 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저는 이번에 국방개혁에 국방 관련 기관 간의 이 협의체 구성에 대해서 정말 시적절하고 네. 잘된 정책 추진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조금 저희가 좀 제안이라 그럴까 네. 조금 아쉬운 점이 뭐냐면 국방 관련 기관과 기업 간의 협의체는 이번에 언급이 없었습니다. 네. 다만 이제 국방 관련 기관과 업체 간의 간담회를 한다는 그런 개혁 내용이 나와 있었는데 지금도 사실은 방위사업청장님, 그다음에 국장님, 차장님 하고 업체 간에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네. 또 ADD 기품원 방산업체 간에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간담회 때 나온 이야기들이 과연 구속력이 있느냐 하는 네. 건 구속력이 없다는 겁니다. 서로 애로사항만 파악을 하고 공감대만 형성을 하고 그걸로서 끝날 수 있다는 현실이. 그런데 차제에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업체와 국방 관련 기관 간의 협의체를 네. 구성을 하게 되면 지금은 업체와 정부가 만나가지고 ROC를 조금이라도 수정해도 뭔가 업체하고 정부가 뭔가 있지 않느냐, 비리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시각으로 보게 됩니다. 예. 그런데 정기적인 협의체가 있으면 공식적인 협의체니까 네. 거기에 업체도 오고 정부에서도 오고 또 ADD에서도 오고 예. 여러 업체들이 오고 해서 공식적인 협의체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네. 그걸 누가 방산 비리로 보며 거기서 나온 이야기에 대해서 공감대 형성이 됐으면 예. 실행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제안을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국방 관련 기관 간의 협의체를 구성함에 있어 가지고 저희 기업 입장에서는 좀 협의 내용 중에서 추가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정보 공개를 조금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네. 그런 협의체 내용이 좀 있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 지금 국방연구개발, 무기체계 연구개발의 패러다임이 좀 바뀌고 있습니다. 네. 정부 주도 연구개발에서 업체 주도 연구개발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데 실상은 업체가 주도적으로 연구개발할 기술력이 아직까지는 ADD나 이런 국방연구기관보다는 못하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 현재 ADD가 가지고 있는 어떤 국방 관련 장비, 연구개발 장비, 데이터 이런 걸 갖다가 업체에 지원해 주지 않으면 패러다임은 바뀌었지만 네. 업체가 주도적으로 연구개발 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은 계속 간다는 겁니다. 예. 그런 부분에서는 그런 협의체 내용에
그런 부분이 좀 들어갔으면 하는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네. 국장님 좀 보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적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현대해전은 국방과학기술 전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방 R&D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데 국방 R&D란 구체적으로 무엇이고요? 군사 선진국에서는 이를 위해서 어떤 지원을 하고 있을까요? 양 박사님 의견 주세요. 예, 뭐 국방 R&D라고 하면은요, 뭐 일단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생활하고 있는 것들의 기술의 상당 부분은요, 사실은 전쟁에서 대부분 왔습니다. 우리가 뭐 알고 있는 예를 들어서 뭐 전자레인지 같은 거 결국은 어떤 전파의 원리, 레이더의 원리 같은 걸 찾다 보니 저주파 자극을 하다 보면서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된 거고, 뭐 인터넷 이거 사실은 원래 핵전쟁 났을 때 그 뒤에서 어떻게 통신망을 어떻게 생존 가능한 통신망을 만들 거냐 하는 데서 이제 인터넷이 네. 나온 거고, 우리가 쓰는 기술의 상당 부분은 결국은 뭐냐면 이 국방 R&D라는 것은요, 최악의 경우를 대비를 해서 최고의 기술을 뽑아내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다 보니 나올 수 있는 그런 기술들 혹은 그런 개발 과정들 이런 것들이 쌓여서 이제 한 나라의 기술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고 있으면요, 여전히요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과거 냉전 시절에 엄청나게 많은 네. 예산이 국방 R&D에 투입이 됐고 특히 미국이나 소련이 엄청났는데 미국은요 여전히 국가 R&D에 그 50% 이상이 국방 R&D에 쓰입니다. 그래서 네. 지금도 보면 아마 2018년 올해 국방 R&D가 거의 62% 정도가 그러니까 그 사용이 된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고요. 여기에 비해서 지금 뭐 대한민국은 아무래도 좀 그런 부분에 투자는 좀 부족한 것이 아닌가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국장님 그러면 우리나라의 국방 R&D 현황은 어떻고요? 이 역량 강화 또 방산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또 추진 계획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네, 소개해 주시겠어요? 제가 제일 먼저 보는 것은 그 기술의 변화고 네. 두 번째는 그 국방 R&D 수요에 대한 겁니다. 먼저 기술의 변화는 지금 현재 그 4차 산업혁명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네. 굉장히 급격하게 변화될 것 같습니다. 이걸 어떻게 저희들이 받아들여서 치고 나가느냐 이게 관건인데, 저희들이 이제까지 국방 R&D는 이제 수요 견인형이라고 합니다. 디맨드 풀이라고 하는데 군에서 수요가 있으면 그것에 기반해서 그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는 형태가 첫 네.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저희들이 그 모방형 또 추격자형 연구 개발을 했습니다. 선진국과 기술 격차가 있다 보니까 빨리 그걸 따라잡는 그런 연구 개발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그러다 보면서 저희들이 감사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좀 관리형 경직적 연구를 했다. 그러니까 리스크도 좀 낮고 따라서 뭐 리턴 우리 성과도 좀 작은 예. 그런 걸 했는데,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빠른 기술 변화로 본다면 우리 패러다임을 좀 바꿔야 되겠다. 그러니까 다 전부 다 바꾸는 건데 하이 리스크에 하이 리턴형, 또 이제 그 퍼스트 무브형, 그리고 이제 테크놀로지 푸시형. 그래서 기술 주도로 먼저 기술이 발전해서 소요를 아예 창출할 수 있는. 네.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기술 수준이 굉장히 높이 왔기 때문에 이제 모방보다는 저희들이 새롭게 만들어내는. 예. 그런데 이렇게 하려면 현재 제도로는 좀 어렵지 않겠냐. 그래서 지금 이제 뭐 가장 핵심적으로 말씀드리면 미래 도전 기술 개발 제도를 만들었는데, 네. 요거는 소요하고 전혀 관계없이 연구 개발자가 요거 필요하겠다 판단이 되면 바로 F년도에 당해년도에 착수해서 연구를 할 수 있는 거. 네. 근데 이렇게 도전적으로 연구할 수 있도록 아까 말씀드린 성실수행 인정제도도 도입하고 예.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도 갖추고 이렇게 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앞으로 국방 R&D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겠다는 네. 판단입니다. 그건 앞서 양 박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선진국 사례를 보면 미국은 이제 제가 보기에는 52% 정도 수준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OECD 평균이 한 24% 정도 수준 됩니다. 저희 국방 R&D는 국가 R&D에서 14%였다가 이번에 19년 예산안에서 이제 15%를 넘겼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봤을 때, 그런데 저희들이 계속 선진국을 따라가는 상황을 추세를 본다면 국가 R&D에서 국방 R&D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올라갈 것 예.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올라가기 위해서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 국방 R&D 공급 역량을 높여야 되는데, 네. 첫 번째는 지금 저희들이 역할 구조를 좀 재편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선진국처럼 정부는 기술 개발 중심으로 가고 네. 사업화가 되는 것들은 업체한테 좀 많이 맡기겠다는 것이 첫 번째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저희들 연구 조직을 재구조화하는데 ADD는 핵심 기술, 신기술 개발 중심 조직으로 만들고, 만약에 체계까지 가겠다 하는 것은 업체에서 할 수 없는 것들만 골라서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외부 네트워킹이 필요한 부분들을 조직을 아예 재구조화해서 분화시켜버리겠다는 네. 것이 첫 번째고요. 또 이제 이렇게 잘하기 위해서 기술계획 평가원을 만들어서 외부 기관에 잘하는 기술을 조사하고 분석해서 과제하고 요걸 좀 더 기술 개발되고 나면 이전을 활성화하고 네. 지식 저작권 관리를 잘하고 이렇게 출연기관 재구조화가 하나에서 우리 내부 역량을 높이는 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결국은 외부에 많이 들어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서 방진혜 그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외부에서 들어오기에는 아직 리스크가 굉장히 크고 대신 인센티브는 낮습니다. 네. 리스크라는 게 기술적 부족한 게 있다는 거고요. 실패하면 거기에 대해서 제재가 굉장히 세거든요. 그래서 이걸 두 개 역으로 바꿔서 리스크는 낮춰주고 인센티브는 올리자는 건데 첫 번째는 이제 업체가 기술력이 낮을 때는 ADD하고 공동으로 개발할 수 있는 공동 기술 개발 제도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전에는 ADD 밑에 업체가 들어가서 시제업체 형태로 이렇게 가는 형태인데 구조를 평편하게 만들겠다는 게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하면서 정보 공개, 기술 협력 이런 것들을 확대하겠다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인센티브 부분도 네네. 지금 지식재산권 같은 것은 공동 소유할 수 있도록 네. 그래서 업체에 인센티브를 줘서 좀 더 참여를 확대시키는 부분이 핵심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부분이 이제 보완되고 변화가 되는데 이제 예산도 확대가 된다 그랬습니다. 예, 예. 그러면은 방산 수출 지금 또 대책도 다양화할 예정인데 예. 예, 이 부분 어느 정도로 지금 생각해 보고 계십니까? 이제 방위산업 수출은 저희 방위사업청 만들어지고 많이 비약적으로 발전했습니다. 방위사업청 만들어질 때가 2006년인데 그때 수출액이 아마 2.5억 불이었고요. 지금 뭐 작년 같은 경우는 10배 이상 증가한 32억 불 정도 수출이 네. 됐는데 지금 중요한 것은 그런 수출 품목들이 굉장히 옛날보다는 다양화되면서 특히 이제 첨단화되고 네. 또 수출 대상 국가하고 저희들이 수출하는 기업들도 굉장히 커지고 다양화돼서 이제는 이제 그렇게 아까 저희들이 말하는 그런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기반은 마련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부장님, 수출 증대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무엇이고 또 방산 업체 자체 노력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국제 방산 수출 경쟁력은 굉장히 그 경쟁이 심한 그런 네. 시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제안을 드리면 정부에서 지금 현재 국내 내수 시장은 한도가 있기 때문에 네. 지금 현재 국내 방위 산업을 수출형 산업 구조로 이렇게 전환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 어떤 수출을 고려한 ROC, 수출을 위한 개조개발 예산 확대. 네. 그래서 어떤 R&D 연구 관련해서 국내 개발을 해야지 수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확대를 하고 거기에 맞춰서 제도도 개선이 돼야지 이 수출 경쟁력을 확보를 할 수 있습니다. 네. 또 정부에서는 네트워킹이 있기 때문에 그 수요국의 어떤 그런 그 수입하려고 하는 어떤 무기 체계에 대한 네. 품목이라든지 또 어떤 수출 방식을 원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업보다는 훨씬 많은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부의 역할을 굉장히 필요로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또 말씀하신 대로 우리 저 방산 기업에서도 그럼 정부만 해주기를 바라고 있는 건 아니고 네. 민간 차원에서 방산 관련 단체하고 기업이 수출정진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계 시장의 어떤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을 하고 또 전역하신 어떤 그런 무관들을 저희가 영입을 해가지고 그분들이 시장 개척을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또 세계 개최되는 국제 전시회 또 사이버 전시관을 운영하는 등 방위 산업도 업체도 수출을 위해서 노력을 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와 기업이 공동으로 노력해서 이런 수출 정대에 기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양 박사님도 의견 주시죠. 예, 뭐 사실은 그동안요 수출이 어떻게 이루어졌나를 보면요 사실 대부분 그 소위 말해서 상사기업들의 해외 지점이 맹활약을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사실은 이 방위 산업체 스스로 봤을 때는 좀 반성을 해야 될 부분이 해외 마케팅 조직도 굉장히 미비하고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뭐 몇 개 조직을 만들어서 도와준다라고 했으나 사실상 회의 들어가면 자리만 차지하게 되는 그런 역할밖에 못했다라는 거죠. 그럼 결국 스스로 이제 이런 것들을 해 나가야 되는데 그러면 거기에 인력도 더 투자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현지 에이전트 잘 찾아야 되고 네. 뭐 이런 문제들이 같이 따라오고 그다음에 더욱 근본적으로는요.
자, 이제 대한민국만을 위한 무기가 아니라 그 나라를 위한 무기를 만들어주고, 자, 기존에 있는 거를 거기 나라에 맞게 커스터마이징을 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그 나라를 위해서 아예 새로 개발을 해줘야 되는 사항들이 생길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무기가 나왔는데, 그럼 탄약을 쓰고 뭐하고 굉장히 디테일한 문제들이 나오면 여기서부터는 정부가 안 도와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상황들을 상정을 해서 그래서 이때부터 어떻게 해 나가야 될지 완전히 새로운 업무 절차를 지금부터 좀 생각을 해야 된다. 우리가 그동안 해온 업무 절차만 갖고 지금 이 문제를 접근했다가는 근본적인 발전이 좀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해외 마케팅 또 소유자 중심의 어떤 방산 개발과 협력 또 지원 뭐 다양한 말씀 해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방위사업청의 국방개혁 2.0 과제와 세부 방침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앞으로 이런 계획이 잘 수행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당부와 다짐의 말씀을 듣고 가겠습니다. 네, 부장님 좀 짧게 요약 정리해 주세요. 예, 저희 업계에서는 이번에 국방개혁 2.0 특히 그 방위사업 분야의 개혁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방향이 중요한데 정부가 바라보는 방향하고 기업이 바라보는 방향이 같아야지 네. 이게 뭔가 해결점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방향이 서로 바라보는 방향이 다르면 전혀 뭐 해결점이 나오지 않는 그런 네.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차제에 업체와 정부가 같은 방향을 바라볼 수 있도록 먼저 좀 지도해 주시고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좋은 말씀이십니다. 예. 국방개혁 2.0의 세부 계획은 아직 좀 미진한 부분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 많이 구체화가 됐고 특히 이 방사청이 이번에 제시한 구체적 방안들은 역대 방사청이 제시했던 어떤 안보다도 현실적이고 구체화됐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미비점이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정말 중요한 거는 이 모든 국민이 함께한 국방, 그다음에 산업과 군과 그다음에 방사청 이런 것들이 전부 함께하는 그런 모습들을 실제 보여주지 못한다면은 문민 통제가 공허한 구호에 멈출 수 있다. 특히 이 방산비리 프레임을 걷어내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시스템을 모두 이해하고 이렇게 그 국민들에게 전파를 해서 소위 이제 규제와 처벌이 아니라 선도의 입장을 하는 방사청 역할이 그야말로 제일 강조가 된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부장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어깨 무거우시지만. 방금 네. 말씀하신 대로 그 사업 개혁 추진 과정에서도 계속 보완하겠습니다. 네. 중요한 것은 이제 실천입니다. 근데 지금 이 개혁 과제들이 가장 크게는 방위사업법 개정부터 해서 방위사업진흥법 또 국방과학기술혁신촉진법 법 제정이 한 3가지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법을 제정하고 또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기관을 신설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국회도 설득을 해야 되고 또 예산 당국도 협의를 해야 되고 예. 여러 가지 이제 실천 과정에서 협조해야 될 게 많은데 더 그 하기 위해서는 기반이 우리 국방 커뮤니티 내에서 일치된 생각과 이해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도 소통하고 지원을 뭐 해달라는 그 협조 부분들을 충분히 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같은 공감대, 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저희들의 개혁 과제에 그 충분한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계속해서 보완해 주시고 또 두 분도 많은 제안을 주시길 기대하면서 일자리 창출에 좀 더 많이 애써 주시길 네. 또 기대해 보겠습니다. 좋은 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투명하고 경쟁력 있는 방위 사업은 국방개혁 2.0의 필수적 과제임을 강조해 보면서 국방 포커스 특집 5부작 대한민국 국방개혁 2.0을 말하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